시각장애아 교육 12장 저시각 아동 교육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시각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저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약 90% 정도는 실제 생활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각이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을 저시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각장애 아동, 즉 시각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의 90% 이상은 저시력인이고, 이제 맹인, 즉 전맹의 경우는 거의 5% 이제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각의 양과 질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을 생활 기능, 즉 생활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저시력인들 중에서 좀 더 시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생활 기능을 넘어서 학습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시각인들은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학습에도 시각을 사용하고 생활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도라든지 중증에 갈수록 생활 기능 쪽에 사용을 하는 정도로 이제 각각의 제한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각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저시각인이라고 하고요. 저시각 아동의 시각적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합니다. 저시각 아동의 시각적 특성을 적으라고 하면 한 100명을 적게 되면 한 90가지? 사람마다 이 시각적 특성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력, 그러니까 병원에서 잰 시력이 얘는 0.08, 얘도 0.08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시각적 특성을 검사를 해보면 공통점은 일부고 대부분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시각적 능력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시력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매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환경평가, 즉 교육적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도 역시 이 다양성에 기인한 거겠죠. 저시력 아동의 시력 범위는 광각, 즉 빛이 보이느냐, 이렇게 빛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0.3. 그러니까 시력표의 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표의 세 번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글씨, 그리고 광각까지니까 시력의 범위도 정말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시야 범위 역시 5도 이하면 맹해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 그러니까 시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법적 정의고요. 기능적 시야는 바늘구멍만큼 외부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늘구멍보다 조금 더 크게 외부를 볼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30%, 50%의 범위 제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한 정도도 도로 나눈 거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이런 식으로 각도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다양성이죠. 거기에다가 시각 기능의 활용 범위는 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 역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색각 기능의 이상이 있는 사람도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밝은 빛에선 잘 보이지만 또 오히려 백열등이라든지 직사광선에선 잘 색깔을 구별 못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백열등이나 직사광선에서는 자연 환경에서는 색을 잘 구별하지만 형광등 아래에서는 구별을 잘 못하고, 또 밑에 판, 즉 배경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력도 마찬가지죠. 눈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력은 비록 0.1이라 하더라도 바깥에서는 시력이 뚝 떨어져서 거의 사물 형태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음수능, 즉 암수능,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빛이 밝지 않으면 또 못 보는 사람이고, 이렇듯이 시각 기능도 굉장히, 즉 환경, 불빛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또 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력 범위, 시야 범위, 시각 기능이 각각이 다양하죠. 시력 범위 다양, 시야 범위 다양, 시각 기능의 활용 범위 다양. 이 다양성이 다양성 곱하기 다양성 곱하기 다양성이 되다 보니까 저시각 아동의 시각적 특성은 정말 다양성으로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저시각 아동의 시각 기능을 단지 시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동의 시각 기능을 판단하여 시지각 능력을 높여 시기능과 시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결론은 시기능과 시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이 얼마냐, 시야가 얼마냐, 시각 기능이 얼마냐, 이것만을 판단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아동이 어떻게 환경과 수업 매체를 조정해 줬을 때 가장 높은 시 기능과 시 효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그러니까 시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시각이란 무엇이냐, 이제 법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 415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1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저시각은 70분의 20에서 200분의 20 범위에서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0.035에서 0.03에서 0.1,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력 범위를 말하는 거죠. 미국은 70분의 20에서 200분의 20 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0.3 이하면 이제 저시각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시각은 교정 렌즈를 착용해도, 즉 교정 렌즈라는 것은 안경, 콘택 렌즈, 또 시력 교정술 이런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시각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시각 결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하기 위한 전략, 저시각 보조구, 환경 수정에 등의 도움을 제공하여 과제 수행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즉 시력도 나쁘고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자료로는 이제 시각 결손을 다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 보상 전략, 저시각 보조구,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되는 아이들이 바로 저시각 학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시각은 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정을 한 거죠. 콘택트렌즈, 안경, 또 시력 교정술 이런 것들을 해서 교정되었음에도 정상 시력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정상 시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일상활동과 학습 수행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시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반드시 결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상 시력이 나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일상활동이나 학습과제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저시각이 아닌 거죠. 반드시 일상생활과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저시각 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저시각이 아동의 발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시각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저시각 아동은 이질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시각의 특성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는 건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공통적인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시각 아동은 이질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예전에 내가 저시각 아동을 봤는데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더라 라는 걸 가지고 새로 만나게 된 저시각 아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공통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이질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시각 아동은 다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다양한 형태의 저시각 유형. 다양한 형태인 거죠. 어떤 유형이냐? 질병에 의한 분류, 망막색소변성증, 당뇨망막증, 시신경 이상, 뭐 수정체 이상, 뭐 홍채 이상 각각 다른 유형이죠. 거기다가 또 언제 발병한 나이, 또 같은 홍채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도 다 다르죠. 두 번째는 저시각에 대한 의학적 측면, 앞에 병에 관련된 것들, 또 개인적 측면, 그 학생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결국은 다 별 문제가 없다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즉 잔존 시력이죠. 그 시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기능을 어떻게 교육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아이의 질병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또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특성만 알아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교육과 일상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 능력이라든지 시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이제 시각 능력,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능력이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의 시각 능력이 골고루 발달해야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각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각 능력은 그냥 놔둔다고 발달하지는 않고요. 눈을 써야만, 시각을 사용해야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이제 7세가 넘어가면 거의 완성되고요. 10세가 되면 10에서 12세가 되면 시각 기능이 완전히 완성이 돼 버립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 아이가 사용을 한 만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해줬다면 아이가 교정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교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사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시각 아동은 이런 시각 기능에 7가지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에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달 순서는 때로는 다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 시각적 능력 특성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적 능력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빛과 대상에 대한 시각 능력. 빛에 단순하게 반응하기, 또 빛나는 걸 관심 갖기, 또 대상을 받고 응시하면서 초점 맞추기,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기. 즉 빛과 대상, 빛의 대상, 뭔가 있는 바깥에,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추적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두 번째, 시각 운동 능력, 대근육 활동, 대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소근육 활동, 복잡한 시각 운동 과제 수행. 그러니까 대근육 운동은 고개를 돌리면서, 머리를 돌리면서 시각적인 운동. 머리를 돌리면 우리가 눈도 같이 시선이 따라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소근육 운동은 눈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죠. 주로 눈알을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들, 또 대상을 손가락으로 보고 가리키는 것, 그리고 복잡한 시각 운동 과제. 이제 복잡한 시각 운동 과제는 초점 맞추고 대상을 쳐다보고 대상 이동하는 걸 따라가고 이러한 운동 능력, 눈이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 세 번째는 시각 변별 능력인데요. 유사한 사물이나 사람 인식하기, 모양, 그림과 같은 사진 확인하기. 그러니까 다름을 아는 거죠. 이것과 이것,
유사한 사람, 유사한 물건, 그림, 사진 그런 것들에서 하나와 거기 속에 있는 한 개와 한 개 그들이 다름을 변별하는 능력이 바로 시각 변별 능력이고요. 시각 통합 능력은 일부가 변경되었거나 가려진 대상을 확인하기. 일부가 변경됐거나 가려진 대상을 아는 것이 시각 통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예전부터 여러 모양이 바뀌어 오죠. 또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모양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것을 다 똑같은 핸드폰으로 인식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시각 통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가려져 있는 과자 봉지가 책으로 덮어져 있어요. 한쪽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그 과자 모양의 과자 봉지의 일부만 보고도 그게 무슨 과자인지 알죠. 또 우리가 텔레비전에 간접 광고를 볼 때 맥주라든지 이런 상표가 나옵니다. 그 상표가 다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슬쩍 가리죠. 가리지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시각 통합적 능력을 이용한 방법들이죠. 다섯 번째는 순서 찾기. 모양, 크기, 색에 따라 사물의 순서를 맞추거나 그림 이야기, 카드의 순서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 즉 눈으로 보는 세계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성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야 되지만 단순하거나 직관적인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각적 기억과 심상, 환경 기억하기, 장소 파악, 대상이나 환경의 세부 파악,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봤을 때 그것을 사진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생겼었고 무엇이 있었고 또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능력들. 그리고 대상이나 환경의 세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 누가 그걸 말을 해주진 않았겠죠. 여기 물건을 보세요. 뭐뭐뭐뭐가 있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세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림 그리기.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그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도 다 시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경 배경 지각.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실물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뭐냐. 배경과 사물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전경 배경 지각 능력이죠. 그래서 저시각아동의 시각 능력은 이런 7개 영역에서 각각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빛에 대한 시각 능력이 좋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시각운동 능력을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각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초점 맞추기나 사물을 찾는 능력이 되게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각적 기억 능력이 좋아서 한번 본 거를 잘 기억하고 또 그걸 잘 묘사하는 반면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경 배경이 지각 능력이 좋아서 잘 구별하는 거죠, 물건들을. 그런데 그걸 잘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에 자꾸 부딪히고 또 중간에 있는 물건들을 놓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각 능력들은 전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강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시각 아동의 시각 능력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시각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검사를 해야죠. 각각 검사를 하고 또 그것들이 저시각 아동의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부 검사하고 이제 참고해서 그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시기능 훈련이라든지 시각 기능 훈련을 이제 준비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시각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당연하게 질병에 의해서 망막이라든지 또 수정체라든지 시신경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저시력이 유발되겠죠. 시야가 좁으면 안 되겠죠. 광선 민감도, 주체세포나 간체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광선에 민감하거나 너무 민감하거나 또 너무 민감하지 않을 때 시각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또 선호 조명을 A 레벨의 조명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모든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조명을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조명일 때는 시각 기능이 좋지만 그 조명에서 벗어나면 시각 기능이 떨어지는 저시각을 유발하겠죠.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시각 변별 능력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변별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읽기 능력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시각적인 환경 파악 능력. 전경 배경 지각이라든지 또 시각적 기억과 심상이라든지 시각 통합, 시각 변별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환경 파악 능력도 함께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시력을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제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시력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 아동의 능력, 이미 말씀드렸었죠. 각종 시각 능력들, 시각 기능들의 능력. 두 번째는 원인. 이 원인에 따라서 또 그 학생의 환경적인 요인과 학습 매체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동의 능력, 각종 원인 등 참고사항의 수집과 참고사항을 수집하고 그 아이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택하게 하고 보조기구를 교육회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치료적인 면에서의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교육을 할 때 또는 치료를 할 때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제공해야 될 것들 또 강점은 더 높이고 약점은 줄여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저시각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도 역시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반인들의 저시각인의 상태 확인 어려움. 그죠? 저시각인들은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있으면 일반인들이 거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시각, 즉 장애를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장애라는 걸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시각인들이 특히 저시각 아동들이 실수를 한다거나 또 어떤 과제 수행을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아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왜 과제 수행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저시각인의 상태 확인의 어려움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시각 아동 즉 아동입니다. 아동이 제가 저시각의 아동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정서적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왜 이걸 못했지? 쉬운데?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그걸 못 봐서 잘 안 보여서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항상 정서적인 답답함이라든지 또 불안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간 집단으로서의 애매함인데요. 저시각 아동은 일반 아동도 아니고 반면에 맹아동도 아닌 그런 애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아동은 확실해요.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나 동료들도 맹아동은 확실하게 딱 대우를 해주죠. 반면에 중간 집단으로서의 애매함, 즉 저시각 아동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얘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맹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보고 그렇다고 보인다라고 정확히 보인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뭘까? 맹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세 번째, 시력에 대한 외부인의 일방적 견해.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대부분 저시각 아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양하죠. 다양하고 또 바깥 사람들은 즉 정한인들은 그 시력의 특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방적으로 너는 눈이 나쁘니까 이 정도 너는 이 정도는 보이겠지 이 정도 못 보니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의 아동들, 저시력 아동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성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민하게 많이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일반인 즉 정한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교실에서는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과학 실험실을 이동을 했더니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과학 실험실의 교사는 이미 담임한테 말을 들었던 그 부분을 참고하고 아이에 대한 배려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실의 환경에 아이가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환경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저시각 아동을 판단하는 것이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다양하고 또 일반인들은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11단원 1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